안녕하세요. DJ 서영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10대 딸을 키우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 가장 괴로웠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은 정말 인간이 이렇게 냉혹할 수 있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게 그토록 냉정하게 느껴진 사람들은 바로 시댁 식구들이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야말로 자기들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고 지나치게 독선적이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언제나 타인의 감정이나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들 의견과 감정만이 중요한 듯 행동했죠. 결국 그들이 사고를 치고 말더군요. 저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그들에게 단단히 각인될 만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지금부터 시댁 식구들의 만행과 제가 어떻게 그들을 혼쭐 냈는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회계사를 꿈꿨습니다. 대학에 가면서 그 꿈은 더욱 확실해졌죠. 원래 공부도 잘하는 편이라 회계사 시험에 쉽게 붙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말 만만치 않더군요. 제 인생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공부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잠까지 줄여가며 공부했죠. 과연 될까 하는 의문이 들 무렵 다행히 저는 회계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치열하게 노력한 끝에 회계사가 되긴 했지만 현실의 업무 역시 쉽지 않았어요. 일에 적응하는 것도 만만치 않았죠. 그러나 묵묵히 일하다 보니 점차 주변에서 인정받는 회계사가 되어 있었죠. 그 즈음 저는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회계사를 준비하면서 만난 사람으로 저와 비슷한 꿈을 꾸고 있었기에 서로 의지하며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죠. 남자친구 역시 회계사 시험을 준비했지만 여러 번 도전한 끝에 결국 회계사를 포기하게 됐습니다. 제가 회계사로 일할 때 그는 일반 회사에 취직하여 직장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 남자친구가 바로 지금의 남편입니다. 남편이 자리도 잡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되니 자연스럽게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죠. 꽤 오랜 시간 연애를 했기에 그 사람과 결혼하는 게 당연하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저와 남편은 그렇게 긴 연애 끝에 결혼했고 결혼 후에는 예쁜 딸도 낳았죠. 사실 저는 아이를 가질 거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막상 딸을 낳으니 왜 그런 생각을 안 했을까 싶을 정도로 큰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딸을 키우다가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오래 쉬었으니 힘들 줄 알았는데 몸이 기억하더군요. 자연스럽게 일을 이어가며 비로소 제 마음이 다시 채워지는 느낌이었어요. 그제야 확실히 알았죠. 저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렇게 제 인생의 행복을 찾아가던 와중에 저에게는 말 못할 고민이 생겼습니다. 바로 시댁에 관한 문제였죠. 남편은 둘째가 있었는데 남편은 장남이었습니다. 내가 평생 일군 이 가게를 며느리에게 주려고 한다. 이제 늙어서 편하게 쉬고 싶거든. 오랫동안 생각해봤는데 가게는 당연히 첫째 며느리가 이어받아야 하지 않겠냐? 어느 날 시어머니는 가게를 더는 운영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콕 집어 저에게 물려주겠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제 일을 하고 있고 식당 운영은 전혀 생각도 해본 적도 없거든요.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 적성에 맞는 일이 있는데 저는 식당을 맡아도 제대로 운영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제 일을 너무나도 좋아하고 있었죠. 당신 어머니 가게 안 물려받을 건 아니지? 설마 그렇게 멍청한 짓은 안 하겠지? 그치? 난 어머니 가게 물려받을 생각 없어. 내가 요리도 잘 못하는 거 당신도 알잖아. 내가 어떻게 어머니 가게를 이어받아. 왜 못 물려받아? 요리야 배우면 되는 거지.
사업체를 갖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서 그래? 그렇게 하고 싶으면 당신이 물려받으면 되잖아. 난 내 일이 좋아. 지금처럼 힘 닿는 데까지 계속하고 싶다고.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다고 유난이야? 요즘 회계사가 예전 같지 않잖아. 널린 게 회계사라고. 잔말 말고 일 그만두고 어머니 가게 받아. 싫다니까? 내가 내일 하겠다는데 당신이 무슨 권리로 막아? 어머니가 가게 물려주신다 해도 무조건 네 하고 받으란 법은 없잖아. 당연하지. 회계사에서 언제까지 밥 벌어먹고 살 거라고 생각해? 당장 어머니 가게 물려받으라니까? 분명히 말하지만 난 그럴 생각 없어. 지금 내 일이 좋아. 그러니까 더 이상 설득하려고 하지 마. 남편은 어이없다는 듯 화만 내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남편의 태도가 이해되지 않았어요. 한때 본인도 회계사가 되려고 그렇게 공부하던 사람이 저보고 갑자기 그만두라니 황당할 뿐이었죠. 그래도 남편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남편은 종종 저에게 열등감을 느끼는 것 같았고 그럴 때마다 제 직업을 깎아내리곤 했어요. 그래도 저는 남편이 속상해할 것 같아 웃어넘기곤 했죠. 그런데 남편은 점점 선을 넘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남편의 짜증 섞인 말과 갑작스러운 요구들에 지쳐가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저는 퇴근 후에 시어머니를 찾아갔는데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말문이 막힐 지경이었죠. 내가 왜 가게를 그만두려고 하는 줄 알아? 너 때문이야. 네가 회계사랍시고 우리 아들 무시하고 집안일 다 팽개치고 밖으로만 나돌아다니는 걸 보자니 속이 뒤집어지더라.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남편을 무시했다고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너 속마음 모를 줄 아니? 네가 우리 현우 회계사 못됐다고 속으로 무시하는 거 다 알아. 저 그랬다면 이 결혼도 안 했을 거예요. 남편을 무시한 적은 없어요. 진짜예요. 그래? 그러면 회계사 그만두고 가게 일을 맡아. 그래야 우리 현우 기도 살고 나도 너를 인정해 줄 거 아니야. 어머님, 이 문제는 이미 끝난 이야기 아니었어요? 저는 이 가게를 맡을 생각이 없어요. 저도 제 일이 좋고 거기서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싶거든요. 끝까지 우리 아들을 무시하겠다는 거네. 네가 남편 무시한 적 없다며? 그럼 이 가게를 맡아야 할 거 아니야. 시어머니는 제 의견이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셨어요. 오로지 남편의 체면과 자존심만 생각하며 계속 가게를 맡으라고 하셨죠. 저는 시어머니가 너무 억지를 부린다고 느꼈어요. 남편의 자존심을 위해 제가 가게를 맡아야 한다는 말이 너무 터무니없게 느껴졌거든요. 시어머니는 제 표정이 어두운 걸 알면서도 계속 심기를 건드리셨어요. 네 시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기억나니? 그때 며느리가 돼서 간병 한 번 안 하더니 내가 너 이럴 줄 알았다. 애초에 왜 결혼을 했냐? 이럴 거면 결혼하지 말았어야지. 어머님, 아버님 얘기하시는데 저도 최선을 다했어요. 주말엔 늘 간병했고 평일에도 자주 찾아뵀잖아요. 가끔 와서 얼굴 비치고 가는 게 그게 간병이냐? 며느리면 일을 그만두고 시아버지 간병을 해야 하는 거야. 시어머니의 말씀에 기가 막혀서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시아버님이 간암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시아버님은 병원에 오가며 힘든 시간을 보내셨고 저도 자주 찾아뵈었죠. 그런데 그때도 시어머니는 간병을 안 한다며 매번 저를 탓하셨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시아버님께서 오히려 시어머니를 말리셨고 저는 그만큼 할 만큼 다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자주 찾아가서 병원비도 보태드리려고 했었죠.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아직도 그 일을 꺼내시며 저를 비난하시는 겁니다. 제가 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
사실 저도 이 복잡한 회계사 일 그만두고 편하게 가게에서 일하고 싶을 때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가게를 맡고 싶지 않은 이유는 어머님 때문입니다. 뭐야? 나 때문에 안 한다고?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조금 뭐라고 했다고 대드는 거야? 어머니가 저한테 한두 번 이러신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정말 지칩니다. 어머님 가게 맡을 생각 절대 없으니까 그리 아세요. 말하다 보니 울컥하는 마음이 들더군요. 시어머니가 저를 들들 볶고 고된 요구를 하며 힘들게 했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주말이나 평일마다 한 번이라도 가겠다고 하면 일이 바빠서 못 갈 때는 꼭 불만을 드러내시고 남편이 저 때문에 기가 죽는다고 하셨던 말들까지 생각났죠. 그런 시어머니가 가게를 물려주려는 이유가 남편의 체면 때문이라는 게 어이없고 화가 났습니다. 그때 저는 이 집안과 이제 인연을 끊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방으로 들어가셨고 다음 날 저와 동서를 가게로 부르셨습니다. 이 가게는 첫째 며느리가 아닌 둘째 며느리한테 물려줄 테니 그런 줄 알아라. 네? 어머님, 제가 어머님 가게를 받으라고요? 형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잘나신 형님이 내 가게는 못 물려받으시겠단다. 그러니 피할 수 있어. 둘째 며느리한테 다 줘야지. 동서는 이 상황에 놀란 듯 저를 쳐다보았고 저는 아무 말 없이 동서의 등을 다독여 주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란 듯 동서에게 서류까지 건네며 가게를 통째로 넘겨주셨죠. 이 소식을 들은 남편은 큰 충격을 받았고 저에게 소리치며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다그쳤습니다. 솔직히 저도 시어머니의 행동이 놀라웠지만 가게를 받을 생각이 없었기에 그리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남편과의 갈등은 점점 더 심해졌고 우리는 매일 싸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남편은 동서가 가게를 넘겨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뒤 저에게 막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당신 그렇게 잘났어? 내가 분명히 어머니 가게 물려받으라고 했잖아. 내 말이 우스워? 나도 분명히 어머님 가게 안 받는다고 했잖아. 동서가 물려받았으면 된 거 아닌가? 동서는 일도 야무지고 가게 일도 잘해왔으니까 더 잘할 거야. 그게 말이야? 우리가 받을 수 있었는데 그걸 동생한테 넘겨준 게 잘 됐다고? 당신 진짜 미쳤어? 그만 좀 해. 나는 애초에 가게 물려받을 생각이 없었어. 내가 안 받겠다는데 왜 이렇게 난리야? 아주 잘났네. 그냥 계속 회계사나 한다는 거지? 당신 나 무시하는 거지? 사실 속으론 내가 당신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이제 그만 좀 해. 동서한테 가게 맡긴 게 뭐가 그렇게 큰일이야? 굳이 이렇게까지 화낼 일인가? 당신이 내 말 무시하니까 내가 이러는 거 아니야. 내가 가게 받으라고 했어 안 했어? 나도 더는 못 참겠다. 우리 그냥 이혼하자. 싸우는 것도 이제 지쳤어. 뭐? 이혼? 좋아. 이혼해. 당신이 이혼하자고 하면 내가 무서워할 줄 알았어? 이혼하자. 이혼해. 남편은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반복되는 다툼을 이어갔고 저는 지쳐서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예전부터 생각해왔던 일이었기에 막상 결정하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앞으로 시댁과 연을 끊고 지낼 수 있다는 생각에 오히려 홀가분하기까지 했습니다. 이후 시댁 근처에는 아예 가지 않았고 시어머니 가게 앞을 지나칠까봐 일부러 돌아서 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이혼한 지 3년이 흘렀고 저는 이혼 후 훨씬 더 잘 지내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아침에 사무실에 출근했는데 제 의자에 익숙한 누군가가 앉아있는 게 보이더군요. 자세히 보니 뜻밖에도 그 사람은 동서였어요. 동서가 고개를 들었을 때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동서, 얼굴이 왜 이렇게 됐어? 무슨 일 있어? 어디 아픈 건 아니지?
나 알아볼 수 있겠어? 형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발요. 동서는 말랐고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어요. 예전에 귀엽고 통통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홀쭉한 몸에 퀭한 얼굴만 남아 있었죠. 살이 너무 빠져서 안쓰러울 정도였습니다. 3년 사이에 동서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동서, 그동안 어떻게 지낸 거야? 얼굴은 또 왜 이렇게 됐어?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서 온 거 아니야?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무슨 일인지 말해봐, 응? 형님한테 정말 이런 부탁까지 드릴 생각은 아니었는데 저도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요. 형님, 정말 죄송하지만 저 돈 좀 빌려주세요. 네? 동서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너무 당황해서 그를 일으켜 세울 생각도 못하고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동서는 아이처럼 펑펑 울기 시작했고 저도 그 모습에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정말 돈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큰딸이 많이 아픈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형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동서 큰딸이면 서연이 맞지? 서연이가 왜? 어디가 아픈 건데? 동서가 나한테 말을 해줘야 내가 도울 수 있지. 여기 물 좀 마셔봐. 이거 마시고 천천히 말해봐. 동서는 물컵을 쥔 채 덜덜 떨었고 차마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상상이 가지 않았어요. 물을 조금 마신 뒤 동서는 진정이 된 듯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죠. 서연이가 골수염이래요, 형님. 치료하지 않으면 뼈가 손상돼서 나중에 뼈를 절단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해요. 서울병원에 치료 예약도 해뒀는데 어머님이 돈이 아깝다고 병원비를 못 주시겠대요. 뭐라고? 서연이가 어머님 손녀 아니야?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야? 그건 그렇고 동서가 어머님 가게 물려받았잖아. 근데 왜 병원비가 없어? 장사가 잘 안 돼? 형님, 저 그동안 돈 한 푼도 못 받고 그냥 죽어라 일만 하며 지냈어요. 동서의 말을 듣고 정말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정도로 냉정하게 구는 줄은 생각도 못했으니까요. 동서는 억울하다는 듯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동서의 손을 꼭 잡아주며 그를 다독였죠. 그의 손은 거칠고 손가락마다 단단한 굳은 살이 느껴졌어요. 그 손 하나만으로도 동서가 얼마나 힘들게 지내왔는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동서, 밥은 먹었어? 내가 밥 사줄 테니까 나가서 이야기하자. 동서 지금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아. 형님 죄송해요. 이렇게 염치 없이 찾아와서 도와달라는 말만 하고. 아니야, 잘 왔어 동서야. 내가 동서 도와줄 방법을 찾을게. 우선 밥부터 먹자. 알았지? 동서는 항상 밝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손재주가 좋아 쿠키나 작은 선물을 자주 챙겨줬고 시어머니와 저 사이의 갈등에도 제 편이 되어주었죠. 그런 동서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동서와는 이혼 후에 자주 연락을 주고받다가도 바쁜 일상에 잠시 소홀해졌던 게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동서가 시댁에서 홀로 힘들게 지냈다는 걸 알았다면 절대 혼자 내버려두지 않았을 텐데. 동서가 이렇게 힘든 상태로 찾아온 건 제게도 큰 충격이었죠. 동서, 시어머니가 가게를 넘긴다고 하셨잖아.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어머님이 가게를 넘긴다고 해놓고 서류만 써놓고는 정작 도장은 안 찍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수익도 다 어머님이 가져가고요. 그게 정말이야?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못 될 수 있지?
동서, 그동안 어떻게 참았어? 내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형님, 죄송해요. 이렇게까지 찾아와서 부탁드리고 형님께 폐만 끼치네요. 죄송해요. 동서야,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도와줄게. 참, 어떻게 그 집안 사람들이 이렇게 못돼 먹었을 수가 있지? 손재주도 좋고 다정한 동서를 시댁에서 부려먹은 것도 화가 나는데 돈 한 푼 못 받고 일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전 남편과 서방님은 한가롭게 낚시 다니고 가게는 시어머니와 동서가 함께 봤다니 어이없고 화가 났죠. 이혼할 때 이미 그 집이 상상 이상으로 고약하다는 걸 알았지만 동서가 이런 고생을 하고 있었다는 걸 생각하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게 장사는 잘 돼? 손님이 늘었으면 수익도 많이 났을 텐데. 네, 장사는 더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돈 없다면서 월급은커녕 아무것도 안 주세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환멸이 느껴졌어요. 동서의 딸이 아프다는 상황에서조차 도와주지 않고 방치하는 시어머니나 이를 외면하는 전남편과 서방님도 다 똑같이 생각됐죠. 동서 역시 이혼을 고려했지만 앞으로 딸과 어떻게 살아갈지 불안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잘 왔어, 동서. 이제 그 집 식구들 제대로 본때를 보여줘야겠네. 동서가 그동안 못 받았던 것들도 내가 다 받아줄게.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맡겨. 형님, 정말 고마워요. 누구한테 부탁해야 할지도 모르고 막막했는데 이렇게 말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동서의 손을 꼭 잡고 다독이며 약속했어요. 그 말을 들은 동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맙다고 했죠. 저도 결심이 섰습니다. 이제 동서를 돕고 그 집안이 지은 죄를 반드시 돌려줄 작정을 했어요. 동서와 헤어지고 사무실로 돌아왔지만 도저히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자꾸 동서의 울먹이던 얼굴이 떠오르면서 그 집안을 가만히 둘 수 없다는 생각만 들었죠. 시어머니는 3년 동안 한 푼도 주지 않고 동서를 부려먹으면서도 미안한 기색 하나 없었고 처음부터 동서를 가게로 불러들여 종처럼 부리려 했던 게 분명했어요. 시어머니가 가게를 저에게 물려줬다면 그땐 제가 그 일을 겪었겠죠. 일을 그만두고 가게를 받았더라면 시어머니의 요구에 눌려 살았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 이 집안을 그냥 둘 수 없겠다고 다짐하게 됐어요. 동서에게 일어난 일을 그대로 둔다면 시댁 사람들은 이 짓을 또 반복할 게 뻔했죠. 특히 시어머니는 절대로 스스로 반성할 사람이 아니었고 이 정도로 쉽게 넘어갔다면 저나 동서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전 남편과 이혼할 때 정리해둔 자료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증거를 모아 소송할 걸 준비를 해야 했죠. 그러던 중 예전 시어머니가 저와 동서를 앉혀놓고 가게를 물려준다고 하면서 서류를 건네던 장면이 찍힌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저는 시어머니가 가게를 물려주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증거를 위해 영상으로 남겨놨었어요. 이 증거가 이렇게 요긴하게 쓰일 줄은 몰랐죠. 영상을 다시 재생하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어요. 이 정도라면 법적 조치를 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확신했죠. 요즘 한창 바쁘다더니 무슨 일이야? 나한테 상의할 거 있다며? 너 소송 하나 맡아줄 수 있어? 내가 증거 보내줄게. 한번 봐봐. 증거는 확실하니까 어려운 건 없을 거야. 그래? 뭔데 그래? 너 이런 부탁한 적 없잖아. 중요한 사건이야? 중요한 사건이야. 전 시댁이랑 관련 있는 사건이거든. 내 주변에 너만큼 유능한 변호사가 없다. 부탁 좀 할게. 네 입에서 유능한 변호사라는 말 들으니까 되게 기분 좋은데? 알았어. 증거 한번 보여줘봐. 내가 한번 검토해볼게. 잘 좀 봐줘. 그리고 소송 비용은 전부 내가 낼게.
나한테 청구하면 돼. 엄청 중요한 사건인가 보네. 기대되는데? 알았어. 내일 다시 연락하자. 저는 증거를 찾은 후 제 주변 지인 중 가장 유능한 변호사 친구에게 연락해 소송을 맡겼어요. 친구는 하루 만에 저에게 전화를 걸어 좋은 소식을 알려주었죠. 네 말대로 구두 계약도 분명한 계약이야. 다만 계약의 경우는 내용을 입증하는 게 힘든데 네 동서의 경우는 영상이 고스란히 남아있어서 입증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 그래? 다행이다. 너 믿고 너한테 끝까지 소송 맡길게. 잘 부탁해. 알았어.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그리고 의뢰인을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가능할까? 그럼 내가 동서한테 잘 말해둘게. 다시 연락할게. 고마워. 확신은 했었지만 막상 친구한테 유리하다는 전화를 받으니 마음이 놓이더군요. 저는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동서에게 재빨리 연락했어요. 동서, 잠깐 통화 돼? 주변에 어머님 있으면 당장 없는 곳으로 자리 옮겨봐. 네, 형님. 주변에 어머님 안 계세요.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동서, 나한테 증거가 있더라고. 동서한테 가게 넘길 때 어머님이 나랑 동서 불러놓고 계약서 읽었던 거 기억나? 나한테 그 영상이 있더라. 그게 정말이에요? 형님, 그런 걸 언제 찍어두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이혼 증거로 쓰려고 찍어놨던 거거든. 변호사인 친구한테도 물어봤는데 이 영상은 증거가 확실해서 어머님이 동서한테 가게 넘겼던 거 입증할 수 있을 거래. 실력 좋은 친구니까 걱정하지 마. 바로 소송하자. 소송 비용은 내가 전부 낼게. 형님, 저는 형님한테 해드린 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를 이렇게 도와주세요. 정말 감사해요. 형님한테 받은 이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요. 동서, 다 잘 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줘. 그리고 모든 일이 끝날 때까지 힘들겠지만 절대 내색하지 마. 그리고 가게에 CCTV 있지. 그거 잘 관리해두고. 마지막 이 전화 끊자마자 변호사인 내 친구 번호 줄 테니까 한번 연락해봐. 형님, 너무 감사해요. 형님 아니었으면 전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동서, 딱 한 달만 버티자. 알았지? 그럼 한 달 뒤에 봐. 네, 형님. 정말 감사해요. 정말 이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어요. 정말 죄송하고 감사해요, 형님. 동서는 몇 번이나 고맙다는 말을 반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죠. 이제 남은 건 악마 같은 시댁 사람들에게 벌을 주는 일뿐이었어요. 드디어 한 달이 지나고 전 화려하게 차려입었어요. 안 신던 힐을 신고 비싼 옷을 입었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갖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던 명품 백을 들고 시어머니의 가게로 향했어요. 시모는 절 보자마자 기겁을 하더군요. 네가 여길 왜 왔어? 응?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어머, 여긴 손님한테 이렇게 대접을 하나 보죠? 좀 기분이 나쁜데? 뭐? 얘가 뭘 잘못 먹고 왔나? 너 뭐야? 너랑 내가 얼굴 볼 일이 어디 있다고 여길 기어들어와? 저는 오늘 여기 손님으로 왔는데요. 손님을 이렇게 막 대하셔도 되는 건가요? 여기 서비스가 아주 엉망이네. 헐씨구, 너 3년 만에 나타나서 뭐 하는 거야?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여길 왔냐고? 밥집에 밥 먹으러 왔죠. 다른 이유가 있겠어요? 저 빨리 정식 하나 주세요, 사장님. 너한테는 밥 안 판다. 그러니 당장 나가. 그런 게 어딨어요? 전 며느리는 손님도 아닌가? 밥을 먹던 손님들이 일제히 저와 어머님을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어요. 저는 어머님을 바라보며 얄밉게 웃었죠. 어머님은 분하다는 듯 눈을 부라리며 저를 쏘아보셨어요. 좋은 말 할 때 빨리 나가라. 영업방해죄로 신고하기 전에.
제가 뭘 잘못했다고 영업방해죄로 신고당해요? 한번 해보세요. 저도 할 말 많아요. 아니, 이게 못 본 사이에 아주 톡해졌네, 응? 무서워서 무슨 말을 못하겠어. 저도 손님으로 여기 온 거니까 우선 밥부터 주세요, 빨리요. 시어머니는 저를 한참 노려보더니 마지못해 주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동서는 그제야 제가 왔다는 사실을 알고 주방에서 나와 저와 눈을 맞췄죠. 넌 대체 뭐 하는 거야? 주방에 있으라니까 왜 자꾸 밖으로 기어나와? 어머님, 밖에서 시끄러워서 무슨 일인가 해서 잠깐 나왔어요. 시어머니가 동서에게 막대하는 모습을 보니 어이가 없더군요. 저렇게 3년을 버틴 동서가 대단해 보였어요. 잠시 후 시어머니는 음식을 제 앞에 툭 내려놓더군요. 좀 조심히 놔주시면 안 돼요? 옷에 튈까봐 걱정되네요. 이게 뭘 잘했다고 똥 싸듯이 나와? 너 내가 시어머니였던 걸 까먹었냐? 아니요. 어떻게 있겠어요. 어머님은 평생 기억에 남으실 뿐이니까요. 뭐야? 내 속 뒤집으러 일부러 온 거지? 그냥 밥 먹고 빨리 가?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요? 어머님, 저 오늘 여기서 할 일이 많아서요. 어머님, 궁금하시죠? 이게 진짜 뭔 소리야? 아, 결국 우리 가게 탐나서 온 거구나. 너 요즘 돈 모자란 거야? 꼴 좋네. 그럴 리가요. 그랬으면 이렇게 차려입고 왔겠어요? 전 여전히 잘 살고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웃음기 가득하던 시어머니 얼굴이 차갑게 식어갔죠. 아직도 제가 못 살기만을 바라는 듯 했어요. 저도 그런 어머님을 보며 웃음이 나왔죠. 아니 이게 대체 왜 왔어? 내 속 뒤집으려고 온 거야? 어머님, 여기는 공공장소잖아요. 목소리 좀 낮추세요. 시끄러워서 밥을 못 먹겠네요. 네가 당장 나가야 내가 조용히 있지. 얼른 나가. 어머님, 여기 어머님 가게 아니잖아요. 이거 동서 가게예요. 계약서까지 쓰셨다면서 왜 여기 계세요? 그건 네 알 바 아니야. 우리 가족 문제야. 넌 우리 가족도 아닌데 뭘 그리 궁금한 게 많아? 아니, 그냥 이상해서요. 어머님, 혹시 직원으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당황한 듯 말끝을 흐리더군요. 속이 시원해서 웃음이 나왔어요. 동서가 가게를 잘 운영해서 그런가 봐요. 손님도 훨씬 많아진 것 같고요. 아, 동서가 요리도 더 잘하고 손도 야무지니까 그런가? 뭐라는 거야? 우리 가게는 원래부터 잘 됐어. 아닌데요? 어머님이 하실 땐 이렇게 손님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게 진짜 당장 나가라니까? 그 말을 듣고 동서가 주방에서 나와 제 옆에 섰어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빨개져서 소리쳤죠. 너 지금 제 편 드는 거야? 이게 누구 편을 들어? 동서, 사장님이 왜 이 앞치마를 메고 있어? 이런 건 풀어버려야지. 저는 동서의 앞치마를 풀어주고 당당하게 시어머니 앞에 섰어요. 잔뜩 주눅 들어있던 동서도 어깨를 펴고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죠. 동서, 준비는 다 됐어. 이제 걱정할 거 없어. 이 집 사람들 이제 벌 받을 날만 남았어. 뭐? 무슨 벌? 너희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저는 시어머니에게 솥장을 내밀었어요. 시어머니는 그걸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바닥에 주저앉았죠. 그 와중에도 소리를 지르며 발악을 했어요. 너희들 이러고도 사람이냐?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어머님, 어머님이 동서에게 한 짓이야말로 사람이 할 짓인가요?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니는 대꾸도 못한 채 바닥에 주저앉아 넋을 잃고 있더군요. 그 소식을 듣고 전 남편과 서방님이 달려와 따지기 시작했어요. 너 기어코 이런 짓을 벌이는구나. 이 가게가 어떤 가게인 줄 알면서. 그러니까 동서를 무급으로 3년이나 부려먹었니?
너나 서방님이나 똑같아. 네 집안이 지금껏 동서에게 한 짓을 생각해봐. 네가 이렇게 큰 소리 칠 자격이 있어? 저는 남편에게 소리치고 동서를 데리고 가게를 빠져나왔어요. 시댁에서도 급하게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백해서 그쪽 변호사도 손을 쓸 방법이 없었죠. 제가 가지고 있던 영상을 통해 구두 계약은 법원에서 인정받았어요. 다만 가게를 창업한 시어머니의 노력은 인정해줬죠. 동서는 서방님과 이혼 소송도 동시에 진행했기에 가게 지분에 대한 것이 주요한 쟁점이 됐어요. 저는 그걸 대비해 동서에게 지난 한 달간 가게 CCTV를 보관하라고 일러뒀죠. 가게 CCTV엔 서방님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시댁 식구들은 CCTV를 보자마자 얼굴이 파랗게 질리더군요. 더 이상 그들에게 희망이 없는 듯했죠. CCTV를 확인한 법원은 가게 절반을 동서의 지분으로 인정해줬어요. 이 결과로 가게 수익의 절반을 동서에게 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동서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금액까지 몽땅 주라는 판결이 나왔죠. 시어머니는 그날 거품을 물고 억울하다고 고래고래 소리만 질렀어요. 시어머니와 다르게 동서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죠. 형님, 이게 다 형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저 이렇게 억울했던 거 다 풀 수 있을지 몰랐어요. 그냥 이혼만 잘하면 다행이지 싶었는데 너무 감사해요. 동서, 당연히 동서가 받아야 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만 울고 당당하게 잘 살아. 알았지? 형님, 저 이 은혜 절대 안 잊어요. 저도 잘 살아서 언젠가 형님한테 꼭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게요. 감사합니다, 형님. 동서, 그동안 고생 많았어. 앞으로는 행복하게만 살 거야. 아이들이랑 어디든 가서 잘 살아. 응? 정말 감사해요. 사실 형님 찾아갈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살다간 정말 죽을 것 같아서 그냥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어서 찾아갔어요. 근데 이렇게 형님이 제 인생을 바꿔주실 줄 몰랐어요. 감사해요. 그 순간에 날 찾아줘서 고마워. 나도 덕분에 응어리진 게 싹 풀렸어. 시댁 식구들 정말 꼴 보기 싫었거든. 저는 우는 동서를 안아줬어요. 동서는 제품에 안겨 다시 한참을 울었죠. 오래 고민했던 문제가 다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괜찮다 스스로 다독였지만 시댁을 향한 앙금이 남아있었거든요. 저는 어쩌면 이런 순간을 기다려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제 눈에 악마 같던 사람들이 처참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드디어 제대로 벌을 받는구나 싶더라고요. 소송 이후 시어머니는 가게에 나오지 않았어요. 동서 당연히 가게에 나오지 않았죠. 가게는 문을 닫아놓다가 결국 매각해버렸어요. 가게를 매각한 금액에서 동서 몫을 받아내야 했기에 결과적으로 가게를 판 금액 전부인 15억을 동서가 받게 됐죠. 또 위자료는 별도로 내야 했어요. 시어머니가 2천만 원, 서방님이 2천만 원씩 동서에게 주게 됐죠. 조카들의 양육비 역시 서방님이 200만 원씩 보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시어머니와 서방님은 억울하다며 매일 동서에게 전화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동서, 연락 다 받아주고 있는 거 아니지? 그냥 무시해도 돼. 난 동서가 너무 착해서 걱정이다. 걱정 마세요, 형님. 저 이미 남편이랑 시어머니 번호 다 차단했어요. 전화해서 어찌나 징징거리는지 시끄러워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 잘했다, 동서.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 그 인간들이 전화해서 뭐라고 하든 신경 쓸 거 없어. 동서는 동서 몫을 받은 거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니 남편은 그제서야 저에게 용서를 구하더군요. 돈 나올 곳이 없으니 저에게 도움을 청하려는 거였겠죠. 여보, 당신이 이 상황 좀 해결해줘. 우리 가족 다 망하게 생겼어. 우린 너무 억울해.
재수 씨가, 아니, 그 사람이 당신 속인 거라니까? 동서가 뭘 속였는데 내가 이해할 수 있게 잘 설명해봐. 이상한 소리 할 생각하지 말고. 아니, 우리는 너무 억울해. 이렇게 다 뺏어가는 게 어디 있어? 법이 이상하다니까? 여보, 나 좀 도와줘. 제발. 남 인생 망치면서 이 정도 각오도 안 했어? 당신이랑 서방님이 동서한테 할 말이 있어? 여보, 내가 미안해. 그동안 내가 진짜 사과하고 싶었어. 내가 다 잘못했어. 그러니까 우리 다시 잘 지내보자. 응? 나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난 너 없이 잘 사니까 그런 끔찍한 소리 하지 마. 그리고 왜 나한테 빌어? 가서 동서한테 잘못했다고 빌고 용서를 구해. 나는 이제 네 가족도 아니잖아? 여보, 우리 진짜 다시 시작할 수 없어? 그땐 내가 너무 철이 없었어. 당신이랑 헤어지고 나 정말 많이 반성했어. 제발 다시 한 번만 우리 관계 생각해줘. 꿈깨. 난 너랑 다시 살 마음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내가 미쳤니? 그 집구석에 내 발로 걸어 들어가게? 당신만 반성하고 산 거 아니야. 나도 반성했어. 뭘 반성했는데? 당신도 나랑 이혼한 거 후회한 적 있어? 그치? 당신도 후회했었지? 당신이랑 너무 늦게 이혼해줘서 나한테 미안하더라. 이혼하고 보니 그렇게 반성을 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다시는 내 앞에서 재혼 이야기 꺼내지 마. 알겠어? 저는 남편을 단호하게 차단했어요. 이제야 미안하다고 울부짖는 남편이 한심할 뿐이었죠.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더군요. 남편은 이혼 전과 똑같았죠. 여전히 이기적이고 자기 생각만 하더라고요. 3년이 지난 지금도 남편과 이혼한 걸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그만큼 이혼은 제 인생에서 최고의 선택이었죠. 남편의 연락처를 차단한 것도 잊을 만큼 그 후 바쁜 하루를 보냈어요. 밀려드는 일을 처리하느라 정신없었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차에 탔는데 동서에게 전화가 왔어요. 형님, 잘 지내고 계세요? 오늘 제가 꿀을 좀 보냈는데 내일쯤 도착할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직접 양봉하신 거니까 믿고 드셔도 돼요. 동서, 귀한 거 보내줘서 고마워. 나 맨날 받기만 해서 어떡해? 저번에 보내준 포도도 정말 잘 먹었는데. 형님이 받기만 했다뇨. 제가 형님한테 받기만 했죠.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드셔도 괜찮아요. 아영이도 잘 지내고 있죠? 그럼 아영이도 잘 지내고 있어. 이제 곧 중학생이라고 정신없이 지낸다니까. 공부도 안 하면서 뭐가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 아직 어리니까 공부하기 싫겠죠. 근데 아영이도 형님 닮았으면 공부 잘할 거예요. 그럴까? 난 잘 모르겠네.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다행인데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참, 서연이는 좀 괜찮아? 지금도 병원 다니고 있다고 했지? 네, 형님이 도와주신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너무 많이 들으셔서 지겹겠지만 정말 감사해요, 형님. 정말 이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어요. 내가 내준 병원비도 다 돌려줬으면서 뭐가 고마워. 그거 동서가 다 낸 거야. 서연이는 동서가 치료해준 거니까 나한테 고마워할 필요 없어. 형님, 저 결혼한 거 매일 후회했었는데 형님 덕분에 이 후회를 멈출 수 있었어요. 형님같이 좋은 분을 만나고 보니 다 그럴 운명이었구나 싶더라고요. 그래, 동서. 그냥 앞만 보고 잘 살면 돼. 이제 그 집 사람들 생각도 하지 마. 동서는 두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내려가 지내고 있어요. 큰딸이 병원에 다니고 있어 자주 서울에 올라오는데 저와는 그때마다 얼굴을 보고 있어요. 전화도 자주 하는 사이라 어쩔 때 보면 동서가 친한 친구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동서가 저와 연락할 때마다 고맙다는 말을 달고 살아서 아직은 부담스럽지만
시간이 가면서 친한 친구처럼 지내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여전히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잘 지내고 있어요. 딸은 요즘 부쩍 사춘기가 온 건지 저와는 말을 잘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이전에는 하나부터 열까지 제 옆에 딱 붙어 말을 하는 아이였거든요. 처음에는 그런 딸한테 속상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잘 적응하고 있어요. 아영아, 엄마가 오늘 필라테스 하다가 새로운 동작을 배웠거든? 한번 볼래? 엄마 필라테스 해? 언제부터? 난 몰랐는데. 얘가 이렇게 엄마한테 관심이 없어요. 엄마가 지난주부터 필라테스 한다고 너한테 말했잖아. 그랬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말한 것 같기도 하고. 학교랑 학원 다니느라 정신이 없나 보네. 너무 바쁘면 학원 하나 빼줘? 진짜? 나 학원 빼줄 거야? 그럼 나 영어 빼주라. 엄마, 나 영어가 너무 싫어. 영어? 영어 안 하면 중학교 올라가서 힘들 텐데? 아, 뭐야. 그럴 거면 뭐하러 학원 하나 빼준다고 했어. 알았어. 학원 빼줄 테니까 엄마 봐봐. 엄마 오늘 이 동작 배웠다? 이 동작이 뭔데? 엄마, 근데 왜 이렇게 뻣뻣해? 엄마는 운동 진짜 많이 해야겠다. 아니야. 선생님이 엄마 나이에 이 정도면 엄청 잘한다고 그랬는데? 다시 봐봐. 엄마 진짜 유연하지 않아? 난 잘 모르겠는데? 어디가 유연하다는 거야? 엄마, 나 들어가서 숙제한다. 딸아이는 뒤도 안 돌아보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딸의 방문 앞을 얼씬거리다 걸음을 돌려야 했어요. 아는 언니한테 딸에 대한 고민을 말하니까 언니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곧 사춘기가 오면 더 심해질 테니 벌써 상처받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웃기던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딸에게 많이 의지하고 있었나 봐요. 딸은 점점 자라면서 자기만의 영역을 만들고 있는데 저는 언제까지나 딸이 제 옆에 어린아이로 남아있을 줄 알았던 거죠. 그 말을 들으니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딸을 위해서라도 저도 제 영역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운동을 시작했죠. 좋아하는 일이 생기니 자연스럽게 딸에 대한 집착 같은 애정도 사그라들더라고요. 이 일을 겪으면서 뭐든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이렇게 딸과 티격태격하며 잘 지내고 있어요. 동서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평소 말을 함부로 하던 시어머니는 본인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이혼한 두 아들 데리고 원룸에서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식을 들으니 이제 정말 제 마음에서 시댁을 떠나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여러분,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세상은 참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남에게 상처를 준 악인들은 떵떵거리며 잘 산다고 생각했었죠. 근데 이 사건을 겪고 보니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남에게 상처를 준 나쁜 사람들은 꼭 그 벌은 자신이 받게 되어 있어요.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믿을 거고요. 그러니 정말 나쁜 사람들이 잘 살고 있다고 해서 평생 그렇게 잘 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이 사연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그 괴로운 마음에서 조금 자유로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의 사연은 여기서 마칠게요. 꼭 좋은 사람들이 보상받는 세상이 되길 바라며 지금까지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